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까지의 과정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역사인데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페이지를 나가는 게 아니라,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시간의 화살표, 타임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잡는, 훑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편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단 한 페이지도 진도는 나가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끝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강의가 되니까요. 여러분 잘 정리해서 이해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개괄 한번 우리 멋지게 한번 시작을 해봐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전체 개괄 제가 시간의 화살표를 쭉 한번 그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출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시간의 화살표가 이 타임라인이 수평선이 아주 길게 가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타임라인이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좀 지우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긴 정의가 있다면은 그대로 따라서 적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언제 시작을 했죠? 요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바로 일제강점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한일합방이죠. 한일합방으로 우리는 일제한테 주권을 뺏기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일제강점기는 우리 역사에서 언제 끝나느냐? 이제 다 아실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연도 기억해 주세요. 광복절은 우리 다 알고 연도가 45년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945년 8월 15일 광복 해방을 맞이한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으로 35년간 횟수로 따지면 1910년부터 45년까지니까 횟수로 따지면 36년간 우리의 이 암흑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일제강점기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은, 우리 한민족은 이 일제의 그 강압적인 통치를 받으면서 주권을 잃은 우리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정말 너무나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곧 망할 것이다. 일본이 망하고 우리 한국인이 바로 국가를 만들면 누가 국가를 만들진 간에, 누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어떤 세계를 열든지 간에 꼭 이것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크게 두 개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 우리 국민의 소원은 크게 두 개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일본 정말 싫다. 일본인 정말 싫지만 친일파는 더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오면은 바로 일본 패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오면 저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같은 동족으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친일파를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국민소원의 첫째였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일제강점기 우리 공부했죠? 일제강점기 시작되자마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쓸만한 땅이 얼만큼 있는가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죠? 토지조사 사업이라 그러죠. 토지조사 사업 하면서 조사만 했나요? 그렇지 않죠.
땅을 뺏었죠. 그래서 우리 토지의 약 40%를 그냥 일본이 몰수하고 말았잖아요. 약탈을 당한 토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오면 내가 일본한테 정말 억울하게 땅을 뺏겼는데 내 땅 좀 다시 되찾아주지 않을까,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계속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한국사에서 우리 민족에게. 그래서 사회주의가 아주 강하게 확산이 되면서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돈으로 그 땅을 산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를 정말로 그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진정한 그 농경지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뺏긴 내 땅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건 간에 이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 땅은 이제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간에 아무튼 토지개혁만큼은 당연히 좀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토지 소유자한테 진정한 토지의 주인에게 토지를 배분을 하는 그런 어떤 토지개혁,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바라는 그러한 열망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패망하고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 수립이 되었다고요? 1948년 8월 15일에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때 수립이 되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고, 이번 강의에서 자, 요 만 3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의 만 3년간의 공백은 우리 역사에서 뭐라고요? 이제 귀 아프시죠? 바로 미소 군정기라는 겁니다. 38도선, 북이 38도선, 이북 기준으로 해서 이북은 소련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남은 미군이 들어와서 이남은 미군정, 그리고 이북은 소군정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바로 미소 군정기다 그랬었어요. 미군은 직접 통치를 표방을 하고 소련군은 간접 통치를 표방을 했다. 그래서 누구를 앞세웠냐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을 앞세워서 소련군은 38 이북 지역을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은 이미 국가와 같은 정부가 이미 있었던 겁니다. 비록 여러분 정식 국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북한 정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 이후에 탄생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946년 2월 달에 이미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가 결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상의 공산정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946년 2월 달에 이미 북한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수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위원장은 김일성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국가인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여러분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거 두 개 일제강점기에 바로 이게 소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북한은 바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이 두 개를 바로 착수를 합니다. 바로 착수해서 친일파 처리 아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친일파 처리해버리고요. 그래서 이 친일파가 축출이 되고, 그래서 많은 친일파들이 이 북한의 이 김일성을 피해서 남쪽으로 이때 미소 군정기 때 굉장히 많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이 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후부터는 북한에서는 친일파는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남한과의 아주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바로 다음 달인 46년 3월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토지개혁에 착수해가지고 이것마저도 성공적으로 끝내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북한에서는
혼란이 없고 잠잠하고 조용했던 이유가 이미 만족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네, 북한 지역의 국민들은. 네, 그래서 이때의 김일성은 실제로는 네, 일종의 영웅과도 같은 그런 어떤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38선 이북에서는.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개혁을 아주 간단하게 단기간에 끝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무상으로 공짜로 지주한테서, 이 부르주아인 지주한테서 당연히 뺏어야죠. 네, 그리고 네, 당연히 공짜로 프로레타리아인 농민들한테 공짜로 분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개혁은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주로부터 무상 몰수해가지고 농민들한테는 무상 분배했다라는 거죠. 돈 관계가 안 들어가요. 뭐 언제 갚어, 뭐 얼마를 갚어, 뭐 몇 년 분할로 나눠줘, 그런 게 없고 그냥 공짜로 확 뺏어가지고 공짜로 촥 나눠주니까 금방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네, 이미 네, 단기간에 끝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네, 계속 정부 수립 과정을 거쳐서 결국 48년 8월 15일에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대한민국의 재헌헌법, 최초의 헌법은 대통령제였죠. 그 대통령제에서 누가 초대 대통령으로 뽑혔나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 정부 수립된 이 최초의 정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승만 정부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승만 정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군주가 없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승만 정부가 제 몇 공화국이 되냐면 제1공화국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없는 국가 형태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국가를 통치하는 국민의 국가가 바로 다름 아닌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에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공화국이 바로 제1공화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는 어디까지 가냐?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공화국 이 이승만 정부는 언제 끝을 맺게 되냐면요, 1960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는 1948년에 수립이 되어가지고 1960년까지 이 12년 동안 가요. 이 12년 동안 이승만 정부는 민주적인 그런 어떤 통치를 했느냐?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는 독재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 독재를 해가지고 이 독재에 견디다 못한 우리 국민들이 1960년에 다 같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3.1운동과 같은 그런 어떤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죠. 이승만 타도를 위한 민족운동을 전개합니다. 그게 학생과 시민들이 제일 많이 들고 일어난 날이 바로 다름 아닌 4월 19일이에요. 그래서 네, 그 날짜를 따서 4.19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어떤 거사가 성공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것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이런 어떤 국민들의 운동이 성공하면은 혁명이라고 하고, 실패하면은 그냥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이라는 것이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2년간이 바로 이승만 정부가 되겠고요. 이승만 정부가 되겠고, 이게 제1공화국이고요. 네, 제1공화국이 되겠고, 그리고 이 이승만 정부는 12년 내내 집권 정당이 네, 하나였던 건 아닙니다. 네, 1951년까지는 여러분, 이승만은 국회에서 바로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1948년에 대통령 선거해서 바로 국회 간선으로, 국회에서 간접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 이승만을 추대한, 네, 이승만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집권 여당 이름은 한국민주당이었죠. 한국민주당. 그런데 이 이승만이 한국민주당하고 점점 사이가 나빠지면서 결국 이승만이 한국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1951년에는 자기가 정당 하나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당입니다. 네, 그래서 1951년까지 3년간은 네, 집권 여당은 한국민주당, 그리고 1951년
자유당 창당 이후부터는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네, 기간은 자유당의 기간이 좀 더 길어서 네, 그냥 네,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유당.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 그래서 1951년 자유당 창당이 되니까 자유당이 여당이 되고 당시까지 여당이었던 한국민주당은 뭐가 되냐면 야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12년 동안 가게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6.25 전쟁이 있죠. 여러분 6.25 전쟁이 몇 년에 있죠? 1950년에 있지 않습니까? 1950년 6.25 전쟁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6.25 전쟁은 언제 끝이 나냐면 1953년 7월 27일에 바로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6.25 전쟁은 일단 네, 종료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네, 3년간의 기간이 바로 우리 민족 동족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이 되겠다라는 거죠. 6.25 전쟁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25 전쟁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6.25 전쟁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가장 네, 일반적이고 가장 네, 빈번이 나온 출제의 포인트는 6.25 전쟁의 순서예요. 네, 순서. 이게 6.25 전쟁의 출제의 포인트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6.25 전쟁 공부할 때는 6.25 전쟁의 순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사후퇴가 6.25 전쟁의 전체 기간 가운데에서 어디에 들어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전과 6.25 전쟁 이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전까지가 바로 이 전의 내용이 되겠고 바로 이승만 정부가 약 2년간, 만 2년 동안 네, 바로 이 앞부분이 바로 만 2년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 여러분 최초의 50 총선거를 통해서 바로 총선이 이루어져서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회이기 때문에 최초의 국회가 재헌국회입니다. 이 재헌국회의 임기는 네, 2년이었어요. 2년. 네, 그래서 6.25 바로 직전에 2년, 1950년 5월 30일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5.30 총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 5.30 총선, 그 전까지의 국회가 바로 제1대 국회가 되겠다라는 거죠. 바로 재헌국회라는 겁니다. 이 2년간의 재헌국회의 활동을 공부한 것이 바로 네, 앞부분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재헌국회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이 재헌국회가 법률을 내놨는데 가장 중요한 법은 이 2년간의 법은 네, 중요한 법은 3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열망은 뭐라고요? 2개? 친일파 처리 그리고 토지개혁이잖아요. 이미 북한 쪽은 이미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바로 요 앞부분에 당연히 우리도 이거 2개를 당연히 해결을 했겠죠. 네, 그래서 친일파를 처리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이 조금 길어요. 네,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바로 이것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 여러분 반민족행위는 뭘 말하는 거죠? 일제강점기의 반민족행위니까 이게 바로 친일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친일파 처벌법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공부할 것 첫 번째가 바로 요것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토지개혁이죠. 네, 토지를 개혁하는 법이 또 요때 나옵니다. 토지개혁법.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농지개혁법이라고 했어요. 농지개혁법이라고 했고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살았죠. 네, 그리고 우리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지배계층을 네,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한 마당에 모든 우리나라의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네, 통째로 들고 네, 일본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도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망치듯이 일본인들은 모든 재산을 네, 우리 한반도에 남겨놓고 원래 우리 거죠. 네, 자신들의 네,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남겨놓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패망 이후 광복 이후에 미소 균전기에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토지
그리고 일본인들이 살던 저택, 그리고 일본인들이 네, 기업활동, 회사 운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죠. 뭐 공장과 같은 그런 기업체가 그냥 고스란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일본인 소유의 재산들이 바로 미 군정으로 샥 귀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그래서 이런 재산들을 귀속재산이라고 하고요. 이 귀속재산이 이제 미소 군정이 끝나고 이승만 정부 출범하면서 이승만 정부한테로 이 귀속재산이 모두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정부로 넘어온 이 귀속재산을 이제 바로 국민들한테 분배하는 그런 어떤 법률이 역시 또 이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귀속재산 처리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요게 바로 네 6.25 전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요한 법 네, 3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이승만 정부 망할 때까지 공부할 건 또 없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뭘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6.25 전쟁으로 우리는 모든 주요한 시설들이 다 파괴됐죠. 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쟁 직후에. 네, 그래서 네,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조를 받았어요. 사실 원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바로 있었습니다. 네, 원조는 이때부터 있었는데 네, 이 원조가 가장 컸던 것은 전쟁 직후라는 거예요. 전쟁 직후. 그래서 이 원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원조를 받으면서 이제 300산업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까지 역시 다음 강의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독재가 전쟁 끝난 다음부터 있었냐? 그게 아니고요. 네, 12년 동안 독재가 쭉 있었는데 그 12년간의 독재를 어느 타이밍에 공부하냐면 바로 여기 6.25 전쟁 공부한 다음에 바로 이 타이밍에 우리가 이승만의 독재를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재의 결과 4.19 혁명이 탄생하고 결국 이 4.19 혁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이승만 정부는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무너졌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4.19 혁명이 된다라는 거죠. 4.19 혁명을 공부한 다음에 이승만 정부는 붕괴되고 당시 이승만 정부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권력을 잡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민주당 정부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인물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4.19 혁명 이후에 붕괴된 이승만 정부 이후에 탄생한 정부가 바로 무슨 정부? 장면 정부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 이름이에요. 무슨 장면, 뭐 멋진 장면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성은 장씨고 이름이 면이에요. 네, 장면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니 1공화국 무너지고 그 다음 공화국이 바로 장면 정부니까 장면 정부는 제 몇 공화국인가요? 제2공화국이죠. 네, 이렇게 해서 4.19 혁명으로 탄생한 공화국이 바로 제2공화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장면 정부고 제2공화국 네, 장면 정부. 자, 이것이 장면 정부가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제2공화국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이승만 정부 때에는 이승만 정부 때에는 이때에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지만 여기선 이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므로 이 장면 정부의 집권 여당은 이름이 뭐냐면 민주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이 국가를 운영을 한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61년에 바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5.16 군사정변으로 결국 이 장면 정부, 민주당 정권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5.16 군사정변으로 8개월 만에 무너진 굉장히 짧은 그런 어떤 집권기간을 가진 정부가 바로 제2공화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5.16은 외우기 진짜 쉬워요. 1961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네, 5를 중심으로 해서 1로 가도 5.16이고요. 열로 가도 5.16입니다. 5.16, 5.16. 61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네.
그렇다면 그 1년 전이 4.19 혁명이니까 4.19 혁명은 1960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연도 이렇게 해서 벌써 2개나 외웠네요. 네. 자, 5.16. 여러분 5.16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바로 5.16을 일으켰죠?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육군소장이었던 박정희가 군대를 이끌고 불법으로 군대의 무력으로 바로 국가의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 바로 5.16 군사정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바로 5.16 바로 이 당일날 군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이 바로 당일날 군사혁명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혁명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혁명공약. 우리가 왜 정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국민들한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혁명공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반공을 국시로 하겠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국시라고 합니다. 국가의 진리란 뜻이에요. 반공을 국시로 삼겠다. 그리고 경제가 아직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바로 혁명 공약으로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바로 이들은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현재의 상황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결코 우리가 그냥 좌시할 수만 없어서 그냥 봐주고 있을 수만 없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어떤 정변을 일으켰다. 국가가 안정이 되면 뜻있는 일반인, 군인이 아닌 정치인에게 권력을 이양을 하면서 권력을 주면서 우리는 군인 본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한 게 바로 혁명 공약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들은 이 군사혁명위원회는 이틀 후에 5월 18일에 자신들의 그 명칭을 바꿉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꿔요. 그래서 명칭이 뭐로 바뀌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군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박정희의 군부가 우리 고려시대에 무신정권이 있었죠. 무신집권기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군부가 바로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군정기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군정기. 여러분 이 2년간의 군정기는 요게 1963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2년간의 군정기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공화국이 아니에요. 공화국은 아까 의미가 뭐였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바로 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게 아니죠. 이 군부는 그냥 무력으로 장악한 거죠. 무신정변처럼 무력으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화국이 아닌 공백기입니다. 그래서 이 2년간의 이 공화국이 아닌 공백기를 우리는 그냥 군정기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현대사는 군정기가 2번이나 있어요. 우리 미소 군정기 1번,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2년간의 군정기 1번, 이렇게 2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도 이 2년 동안 이 군부가 우리를 통치하면서 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경제발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이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계획이 이때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제1차 경제개발, 경제발전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명칭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1962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16 다음 해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혁명공약에서 얘기했다시피 안정이 되면 뜻있는 일반인에게, 정치인에게, 군인이 아닌 일반인한테 모든 권력을 이양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군부는 정말 이상한 그 방향으로 이 약속을 지킵니다. 박정희가 군대를 나와요. 박정희가 자기 자신의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돼요.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장군이 이제 일반인 박정희 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씨가 바로 일반인으로서 정당을 하나 창당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박정희가 무슨 정당을 창당을 하냐면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해요. 보통 민주는 생략을 해가지고 공화당 그럽니다. 그래서 1963년 10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일반인으로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합니다. 박정희 씨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선이 돼요. 그래서 바로 공화당의 박정희 정부가 바로 출범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63년 10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박정희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거는 63년 12월이거든요. 그래서 63년 12월, 뭐 연도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바로 박정희 정부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통령 선거 했으니까요. 새로운 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박정희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2년간의 군정기 공백을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탄생한 세 번째, 그 다음 공화국이니까 제2공화국 다음 공화국이니까 이것이 바로 제3공화국. 이 박정희 정부가 바로 제3공화국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공간의 제약상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우면서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제3공화국을 제가 순서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또 시간의 화살표를 쭉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가 바로 아까 맨 오른쪽에 있었던 컬럼버스 한 겁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1964년 바로 박정희 정부가 최초로 이렇게 탄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박정희 정부가 탄생이 되고 이것이 장면 정부 2공화국 무너진 이후에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된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공화국이 제3공화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웠지만 여러분 기억력을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박정희가 어느 정당을 만들어서 그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다고요, 대통령에? 그렇죠. 민주공화당. 우리는 민주를 줄여서 그냥 보통 공화당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는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요. 여기까지. 일단 연도는 1972년이에요. 1972년까지 가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박정희 정부고 요거를 또 한번 적어보면 자, 3공화국 이거 집권 여당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그냥 민주라고 하는 글자는 그냥 생략하겠어요. 공화당의 박정희 정부 3공화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3공화국이 끝나고 제4공화국이 당연히 시작되는데 제4공화국도 박정희 정부예요. 보통 공화국은 어떤 다른 주체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또 바뀌면서 헌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공화국이 출범이 되는데요. 이 박정희 정부는 참 특이합니다. 자기 스스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헌법을 바꾸면서 자기 스스로 제3공화국의 문을 스스로 닫고 제4공화국의 문을 자기 스스로 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공화국도 박정희 정부, 4공화국도 박정희 정부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박정희 정부는 직접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이 이제 직접 뽑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투표소에 가서 각자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접 대표자를 뽑는 직접 선거를 통해서 바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속 당선이 되었는데요. 박정희 정부가 점점 인기가 떨어지면서 독재를 막 하니까 인기가 떨어지면서 마지막 대통령 선거였던 직선 대통령 선거였던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임기는 4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963년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1967년까지 4년간
요것이 박정희의 초선, 초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대통령 선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또 했어요. 다음번에 4 더해 보십시오. 4 더하면 1971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 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1971년에 대통령 선거를 이때 또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대통령은 초선, 여러분 처음에 당선이 되어서 이것을 초선이라고 하잖아요. 최초로 당선이 되면 초선, 초선 국회의원이건 아니면 대통령이건 초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재차 당선이 되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재선이라고 합니다. 재선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당시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은 초선과 재선까지는 가능한데 3선, 여러분 한 번 더, 재선에서 한 번 더가 여러분 3선이거든요. 여러분 수능 떨어지면 재수하잖아요. 근데 재수에서 또 떨어지면 뭐합니까? 삼수하죠. 그렇습니다. 재선 그 다음이 3선. 3선은 안 되는 게 당시 헌법이었다라는 겁니다. 3선은 안 되는 게. 그래서 이때 69년에 바로 이 박정희 정부는 3선, 박정희가 3선 대통령 선거, 바로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바로 헌법을 바꿔요. 그게 바로 1969년 대통령 3선 개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 국회 날치기 통과라고 하는데, 날치기라는 말은 이제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고 공식적인 표현은 변칙 통과입니다. 변칙 통과를 통해서 결국 3선 출마가 가능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1971년에 바로 대통령이 출마해가지고 박정희하고 당시 김대중, 물론 김대중 대통령님은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는 젊은 김대중 40대 중반에 김대중하고 승부를 벌였는데요. 이때 정말 간신히 이깁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가 아주 간신히 이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때 김대중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부정선거를 통해서 박정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혹도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로 간신히 이긴 이 박정희는 다음번에 직접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또 국민들이 직접 하게 하면은 절대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한다라는 거를 바로 박정희를 포함한 박정희 정부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바꾸는 개헌을 단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독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독재 헌법이 바로 1972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유신헌법을 내놓으면서, 자신이 유신헌법을 내놓으면서 정말 많은 내용을 가져요. 우리 박정희 정부로 들어가게 되면 유신헌법의 내용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핵심은 딱 한 개만. 그전까지는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는 직접 선거, 직선이었는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 하나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단체가 간접적으로 국민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하면서 그 단체가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 간접선거 단체가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간접 단체가 박정희의 부하들이라면 뭐 이거는 선거 하나 마나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접 단체가 뭐냐면요, 줄여서 통주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뭐 정식 명칭은 아니고 통일주체국민회의, 한 2,000명 조금 넘는 박정희 부하들 장충체육관에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한나라한시에 그냥 와 하면서 딱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래서 자기가 다시 대통령으로 계속 당선되기 위해서 헌법을 이런 식으로 바꾼 게 바로 유신헌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신헌법을 내놓으면서 바로 제3공화국의 문을 스스로 닫고 제4공화국의 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제4공화국이 되는데 제4공화국도 박정희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되는 것이고, 뭐 굳이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거는 4공화국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은 뭐 내는 공화당이죠. 네, 공화당. 이렇게 돼가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3공화국에서는 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없느냐?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네. 제3공화국 요 기간 동안에는 자, 무슨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요 기간 동안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 파병. 우리가 미국의 지원 요청을 받아서 미국 다음으로 이 베트남 전쟁에 이 가장 많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두 번째로 많은 대군을 우리가 파병을 합니다. 무려 30만이나 파병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30만이나 베트남 파병을 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좀 있어요. 우리가 네, 그냥 이렇게 네, 젊은이들, 이 장병들을 이렇게 많이 대규모로 파병을 하는데 절대 공짜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정말 많은 지원을, 그 이후에 경제적 지원과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베트남 파병. 네, 요것이 바로 네, 제3공화국에 있었던 또 우리가 네,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일본은 1945년에 패망했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도망치듯이 떠났는데, 그래서 정확히 20년 동안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20년 동안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국가 대 국가로서의 교류. 그런데 당시 여러분 이 군부에, 여러분 이 박정희 정부라 할지라도 군부입니다. 네, 군부에 그 국시가 뭐였죠? 혁명 공약이 뭐였죠? 경제 발전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하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경제 발전을 하려면 당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경제 발전을 성공해서 네, 경제적으로 네, 대국이 된 나라가 바로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네, 경제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때 그런 어떤 국가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일본과 수교를 다시 네, 재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정확히 20년 후니까요. 일본 우리 광복호 정확히 20년 후니까 몇 년 되겠습니까? 1965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린 너무 급하게 국교 정상화하는 바람에 네, 일본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거를 다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사죄죠, 사죄. 공식 사죄를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이, 우리 속된 말로 그냥 퉁쳤다라는 거예요. 네, 공식 사죄 받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네, 정식적인 네, 배상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싼 가격으로 그냥 또 말씀드리는 그냥 퉁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역사적인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일본의 공식 사죄와 정당한 배상이 없는 국교 정상화는 굴욕이다라고 하면서 또 역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운동을 전개했지만은 이 박정희 정부는 군부답게, 군인들답게 네, 계엄령을 이렇게 발동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탄압을 하면서 결국 국교 정상화를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을 박정희 정부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가 적을 필요가 없어요. 네, 3선. 네, 요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선과 재선까지는 가능한데 3선 출마는 안 되는 게 당시 헌법이었어요. 그래서 헌법을 바꿨어요. 독재를 유지하려고. 언제 바꾸냐면 1969년에 네, 헌법을 바꿉니다. 69년에 헌법을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바꿔요. 그래서 이것을 공화당 3선 개헌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야당이 막아서 네, 몰래 일요일 새벽 2시에 국회의사당 옆에 식당에 모여가지고 조용히 공화당 의원들만 네, 불 꺼놓고 조용히 그냥 샥 통과시킨 게 바로 네, 1969년에 공화당 3선 개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제3공화국에서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4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냐면 바로 유신헌법, 이 독재헌법인 유신헌법에 의해서 출범한 공화국이,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이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신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신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한 것이 4공화국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는 알았습니다. 네. 대통령 직선제 하면 직접 선거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박정희가 대통령 안 될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네. 안 봐도 뭐라고 하잖아요. 네. 안 봐도 그거였기 때문에, 안 봐도 비 뭐라고 하죠. 네.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를 대통령 간선제, 자기 부하들이 뽑게끔 하는, 네. 그런 어떤 헌법으로 바꾼 게 바로 유신헌법이라 그랬죠.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마법의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딱 주는 그런 어떤 독재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제4공화국의 네, 공부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이 바로 유신체제의 내용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유신헌법에 대항해서 바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또 전개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3.1 민주 구국선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또 이 제4공화국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원토록 독재를 이어가려고 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네, 결국 네, 어떻게 되죠, 여러분? 1979년 네, 10월 26일 뭐 11.6 사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때 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1.6 사태로 박정희 박정희는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피사를 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아프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죽었대요. 거기다가 권총에 맞아서 자기 부하의 권총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정희 피살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 네.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을 계속 보시면 자,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유신헌법이고 당시 유신헌법의 핵심은 직접 선거를 간접 선거로 바꾼 거죠. 그 간접 선거를 하는 간접 선거 단체 이름이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네. 통일주체국민회의였는데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요 4공화국 기간 동안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줄여서 보통 뭐 통주국 그러는데 뭐 이거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통주국에서 바로 대통령이 계속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5, 6, 7, 8, 9대 대통령이에요. 5대 대통령부터 해서 9대 대통령까지가 5, 6, 7, 8, 9가 모두 박정희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통주국에서 박정희가 계속 대통령으로 뽑히고 있다가 박정희가 피살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 자리가 이렇게 네, 공석이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거든요. 역시 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씨가 바로 네, 제10대 대통령으로 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당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1979년 12월 6일의 일이에요. 당시 네,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씨가 9대 대통령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지만 네, 인물인 박정희는 죽었지만 아직 그가 만든 헌법은 아직 개헌이 안 되고 살아있죠. 네, 그러므로 최규하가 1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은 무엇에 의해서 여전히 네, 효력이 살아있는 유신헌법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신헌법에 대통령을 뽑는 단체 무엇에 의해서? 네, 여기선 그냥 통주국이라고 쓰겠어요. 네, 통주국에 의해서 바로 제10대 대통령으로 최규하 씨가 당선이 되는데요. 이 최규하 씨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통치한 기간은 고작 6일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2월 12일, 보통 12.12 사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군사 쿠데타는 국가가, 사회가 안정적일 때 쿠데타가 일어날까? 아니면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그 틈을 노려서 쿠데타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여러분. 뭐 결과는, 답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안정적인데 사회가 왜 이렇게 편안해 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바로 군부는 그것을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두 번째 쿠데타가 바로 5.16에 이어서 두 번째 쿠데타가 바로 요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12.12 사태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는 그분이죠. 네, 전두환 노태우 아니겠어요? 전두환 노태우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이 둘이서 바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들이 네, 군사 정변, 네, 쿠데타가 맞는데 군사 정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판서는 네,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과 육군 구사단장이었던 네, 이 노태우가 네, 중심이 되어가지고 12.12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바로 당시 최규하를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이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의 군부하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가 또 헷갈리니까요.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로운 신자를 써서 이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신군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군부 그러면 박정희 군부고 신군부 그러면 네, 전두환 노태우의 네, 이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아직도 1979년이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가보면 자, 여러분 자, 이 신군부의 이런 어떤 군사력을 통한 이러한 국권 장악은 국민이 시켰나요? 전두환 노태우한테 아 진짜 혼란스러우니까 쿠데타를 좀 일으켜줘 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다 가가지고 전두환 노태우한테 시켰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국민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냥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국민들이 너 뭐냐 너희들 뭐냐 하면서 너희들 나가라고 하는 퇴진운동을 전개하겠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아주 강력한 국민적인 네, 신군부 퇴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봄이 되면서 여러분 해가 바뀌면 몇 년이죠? 1980년 봄이죠. 1980년 봄에 80년 봄에 이 3월부터 네, 5월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봄이니까. 네. 이 봄에 아주 강력하게 네, 계속 이어져 왔던 이러한 신군부 퇴진 운동이 아주 강하게 꽃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네, 3월부터 시작된 자, 이러한 우리의 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서울의 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하게 신군부 도대체 너희들 뭐냐? 여러분 당시 보안사령관 이름을 아는 우리 국민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네,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육군 구사단장 이름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속된 말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뭐냐? 나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나가라고 하는 이 강력한 아주 신군부 퇴진운동이 바로 서울의 봄인데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네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면 이들은 처벌받을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살려고 당연히 이 신군부 퇴진운동을 아주 강하게 군사력으로 네, 막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어떤 네, 신군부에 대한 저항과 이것을 강하게 진압하려고 하는 이 신군부의 군사력이 충돌을 했다라는 겁니다. 5월 18일에 광주에서. 여러분 그게 뭔가요? 광주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1980년 네, 5월 18일 이런 어떤 국민과 신군부의 이런 어떤 파워가 바로 광주에서 스파크가 팍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여기에서 정말 말을 해도 외국은 안 믿어요. 네, 사진 뭐 기타 등등의 자료를 통해서 외국은 정말 그러면서 믿는다. 반신반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가 국민을 죽였다니까요. 그것도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그래서 여러분 뭐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그러한 작전명을 가지고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말 피로써 네, 살인으로서 바로 아주 강하게 네,
과격 진압, 네, 살인 진압을 했다라는 겁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 신군부에 의해서 이렇게 결국 진압이 되고 이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바로 직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를 신군부가 만들어서 자신들이 불법으로 장악한 이 권력을 합법화하는 그런 어떤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줄여서 국보위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 국보위가 헌법을 바꿔요. 헌법을 바꿔가지고 바로 1980년 10월 달에 헌법을 바꿉니다. 80년 10월 달에 10월에 이 국보위가 바로 헌법을 바꿔서 이 헌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국보위 헌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국보위 헌법. 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또 지우면서 또 저쪽으로 맨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요게 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화살표가 뭐 3바퀴나 가네요. 이렇게 쭉. 자, 요렇게 가서 자, 여기 다시 한번 자, 요게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바로 이들이 피로써 진압한 다음에 신군부가 국보위 만들어가지고 불법으로 장악한 자신들의 권력을 합법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허수아비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을 그냥 물러나게 합니다. 그냥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어. 9개월 동안 허수아비로 있어서 정말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최규하를 그냥 쫓아내요. 그게 8월입니다. 8월에 최규하를 사퇴시키고 전두환이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겠어 라고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두환이 최규하의 뒤를 이어서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국보위 헌법은 언제 나온다고요? 10월 달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직 헌법 안 나왔죠. 헌법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도 계속 살아있는 헌법은 뭐죠? 유신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건 어느 헌법에 의해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신헌법의 간접단체, 무슨 단체? 통주국에 의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헌법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헌법이 10월 달에 국보위에 의해서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때는 개헌이 이루어져서 이때는 7년 대통령의 임기 7년.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죠. 이때는 7년이었습니다. 7년. 그리고 딱 한 번만 임기를 가지는 걸 단임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단임인데 지금은 5년 단임이죠. 요것은 7년 단임. 7년 단임으로 하는 이것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간접선거는 여전히 간접선거였어요. 유신헌법 간접선거죠. 간접단체는 통주국, 통일주체국민회의였는데 역시 이 헌법도 독재를 계속 하려면은 직접 선거는 하면은 당연히 밀려나니까 간접선거로 했다라는 거예요. 간접선거. 그 간접선거 이름만 바뀝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뭐 당연히 전두환의 부하들이죠.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간접단체에서 7년 단임에 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 헌법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단체가 유신헌법에서는 통주국이었는데 바로 이 국보위 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사람 숫자만 좀 늘어나요. 인원 숫자만 좀 늘어나게 되는데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숫자는 여러분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제11대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대통령을 2번 해요. 11대 대통령을 6개월 한 번, 유신헌법에 의해서 11대 대통령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뀐 이 국보위 헌법에 의해서 7년 한 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되면 1981년이죠. 1981년
3월 달에 바로 일단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가지고 이 3월에 바로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에는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헌법? 국보위 헌법. 국보위 헌법의 어느 단체에 의해서? 바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바로 7년 단임에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7년이니까 만 7년 후에, 정확히 만 7년 후에 다음 대통령, 제13대 대통령이 바로 취임을 하겠죠. 네. 요거는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3월 3일에 요때는 취임한 거예요. 당선은 그 전이고. 네. 그래서 80 몇 년일까요, 여러분? 정확히 81년 3월에 정확히 7년 더하면 88년 3월이겠죠. 네, 그래서 88년에 1988년에 바로 다음 대통령이 당연히 취임을 하겠죠. 네, 다음 대통령은 제13대 대통령이 바로 88년 봄에 당연히 취임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언제 있을까요? 그 전에 있겠죠. 87년 겨울에 있겠죠. 네, 그래서 87년 겨울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요때는 진짜 못 참았다라는 겁니다. 85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요. 야당이 아주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헌법을 바꾸자. 대통령은 이렇게 독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간접단체에서 대통령 뽑는 게 민주적이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물론 85년 그 이전부터 쭉 시작이 되었는데 87년에 아주 불과 같이 열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뭘 요구하냐면 헌법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개헌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독재 헌법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여러분? 대통령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바꾸자. 간접 선거 하면은 당연히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 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정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선거로 바꾸자. 대통령을 간접 선거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 요구를 바로 신군부한테 전두환 정부한테 한 겁니다. 네. 요것이 여러분 요게 바로 제5공화국이 되는 거죠. 제5공화국. 아까 제4공화국에 박정희는 피살을 당하고요. 네, 그리고 헌법이 바뀌면서 제5공화국이 시작이 된 거고 요게 전두환 정부요. 집권 여당은 민정당입니다. 민주정의당인데 줄여서 민정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네. 자, 그래서 5공화국에 바로 이런 어떤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하게 되자 처음에는 여기에 이 신군부가 개헌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짱을 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7년 4월 13일에 국민들은 개헌하자고 하는데 이 신군부는 이 전두환 정부는 개헌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러한 헌법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발표를 해요.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헌법을 계속 지키겠다. 개헌하지 않고 헌법을 계속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4.13 호헌 조치라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국민들이 역시 또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6월 달에 여러분 이런 영화도 있죠. 6월 달에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바로 역시 또 3.1운동과 같은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뭐죠, 여러분?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독재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저항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18 신군부에 맞서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출제의 포인트 하나, 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네, 출제의 포인트 둘이 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이들은 신군부는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얘들은 망할 게 틀림없었기 때문에 결국 항복합니다. 그 항복 선언이 뭐죠? 6.29 선언이죠. 이 신군부가 한 거예요. 6.29.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6.29 선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이 승리합니다. 국민이 승리해가지고 바로 87년 10월에
국민의 요구대로 개헌을 하거든요. 87년 10월에. 그게 여러분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대통령 간접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꾸는 개헌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현행 헌법이에요. 87년 헌법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9차 개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뉴스를 틀면은 뭐 가끔씩 개헌론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10차 개헌을 할까 말까, 하자 말자의 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헌법은 9차 개헌인 1987년 헌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헌으로 바로 핵심은 뭐죠, 여러분? 당연히 대통령 직선이죠. 네. 대통령을 지금 우리의 네, 헌법, 네, 대통령 선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어느 정도 일정 연령이 된 2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21세의 연령을 가진 우리가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 바로 선거에 참여를 해서 바로 직접 선거 해가지고 뽑는 이런 어떤 제도로 바꾸면서 일단 임기는 임기는 단임인데 몇 년 단임? 5년 단임. 5년 단임. 요렇게 바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때는 당시 그 호남의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 후보와 영남의 야당 지도자인 김영삼 후보가 그 야당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 명을 바로 그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양쪽이 이때는 그 양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표가 호남 쪽 그리고 영남 쪽으로 갈리고 그리고 이 당시 그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가 민정당의 후보인 노태우가 바로 이에 대한 어부지리로서 자신이 바로 민정당의 그 후보인 노태우가 당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취임한 인물은 바로 노태우라는 겁니다. 노태우. 그래서 5년이니까 88년부터 93년까지 이 93년까지가 바로 노태우 정부가 되겠고요. 노태우 정부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5년 단위로 5를 더하시면 돼요. 5를 계속 5를 더하셔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자 93년에 5를 더하면 98년이 되죠. 98년 그래서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인물은 김영삼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또 5를 더하면 2003년입니다. 2003년 그래서 김대중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에 김대중 대통령까지 그리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자 그리고 계속 또 5를 더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바로 이명박 정부 그리고 2013년에서 원래는 2018년까지 가는 건데요. 이게 박근혜 정부거든요. 박근혜 정부인데 2017년에 바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결정에 의해서 탄핵이 되어가지고 바로 2017년에 바로 우리 대통령 선거했죠.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바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번 우리 강의에서는 제가 진도를 나가진 않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그 흐름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공부를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흐름을 잡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강의에 또 이승만 정부의 활동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